아이를 낳고 조용히 떠나면 충분한 낚시하다. 보상을 해줄게.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 법조 명문가의 시어머니가 스물셋 며느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오늘은 체면의 가족을 잃을 뻔한 한 집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자의 이야기방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사연들이 모여 있습니다. 때론 외로웠던 날들,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마음들, 그 모든 순간들이 여기 있어요. 혹시 당신의 이야기도 여기 있나요?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 공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일부 소문은 조용히 번졌다. 한재문,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법조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윤설인, 이 여자는 집안의 격을 지키는 일이라면 잠을 줄여서라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도윤, 서울대 법대에 다니는 외아들이었지요.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아이. 어릴 때부터 반듯하고 조용했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재무는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설이는 식탁에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재무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무슨 전화? 도윤이 담당 교수한테서요. 재문이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설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떨리지는 않았지만 단단하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가 여자친구가 있대요. 여자친구? 네. 그래서 설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답니다. 식탁 위의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재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잡고 있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확인된 거야? 네. 도윤이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사실이래요. 재문은 일어섰습니다. 식탁을 지나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왜 그토록 이 집안을 뒤흔들었는지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집안에서 아이란 그냥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합당한 집안에 합당한 시기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 태어나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생인 아들이 이름도 모르는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 그것은 이 집안에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사고였습니다. 2부, 아이를 가진 아이들. 도윤이 집으로 불려온 것은 그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재문은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설이는 소파 끝에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재문이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와. 도윤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도윤이 앉았습니다. 재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재의 벽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사실이냐? 네. 몇 달이냐? 석 달입니다. 재문은 두 손을 깍지 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같은 과학생은 아니고요. 교양 수업에서 만났습니다. 집안은? 도윤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건 뭐냐?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냐?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서린이 눈을 감았습니다. 재문은 아무 표정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지금 뭘 하려는 거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재문은 그 말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진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결혼하겠습니다. 서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윤아, 어머니,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재문이 손을 들어 서린을 제지했습니다. 앉아. 서린이 다시 앉았습니다. 재문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재문은 이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실망 사이에서 아주 작은 감탄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도망치지 않았다. 이 아이가 제 입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문은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법조인답게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이 집안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단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희, 그 사람을 지켜야 한다. 산부, 며느리가 아니라 시험대에 오른 소녀. 박소희, 23,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특별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박명수 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택시를 몰았고 어머니 박명자 씨는 동네 분식집에서 주방 일을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아꼈고 소희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소희가 도윤을 처음 만난 건 교양 철학 수업에서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로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익숙해 보였습니다. 혼자인 것에 소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필기 빌려줄 수 있어요? 지난주 결석해서요. 도윤은 잠시 놀란 듯 소희를 보더니 말없이 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소희는 혼자 산부인과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희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키울 수 있어. 부담 갖지 마. 도윤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담이 아니야. 내 아이잖아. 그로부터 보름 뒤 소희는 생애 처음으로 강남의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 무거운 철문, 넓은 마당. 소희는 대문 앞에서 신발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깔끔한 옷차림,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렴. 들어와. 소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소희라고 합니다. 서린은 소희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빠짐없이 옷, 가방, 신발, 손톱, 머릿결. 서린은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어머, 예쁘구나. 들어와서 차 한잔 하자. 거실로 안내받은 소희 앞에 차와 과일이 놓였습니다. 서린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한테 많이 들었어.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고. 감사합니다. 학교는 어디 다닌다고 했지? 교대 다닙니다. 초등교육과요. 교대. 좋은 곳이지. 서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니? 소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린은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하십니다. 아, 서린의 미소가 한 톤 옅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변화였지만 소희는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그렇구나. 서린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어 입에 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시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방금 떨어졌다는 것을. 사부, 숨막히는 대저택. 서린은 결국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데리고 있으면서 지켜보자. 재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차라리 우리 눈앞에 두고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재문은 한참을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외부에는 절대 알리지 마.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마. 일단 아이를 낳고 나서 정리하자. 그렇게 소희는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희가 그 집에 들어간 첫날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조용함이었습니다. 이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웃음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노래소리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전시관 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 같았습니다. 소희에게는 방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도윤의 방요. 하지만 함께 지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정한 규칙이었습니다. 혼인 전이니까 각 방을 쓰는 게 예의에 맞지 않겠니?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7시, 점심은 12시 반, 저녁은 6시 반. 매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서리는 늘 식탁 상석에 앉았고 소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희야, 숟가락은 이렇게 드는 거란다. 소희야, 국은 소리 내지 않고 먹는 거야. 소희야, 식사할 때 전화기는 가지고 오지 않는 거란다. 하나하나는 작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말들이 매일 쌓였습니다. 소희는 점점 식사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입덧 때문인지 아니면 이 집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소희야, 손님 오시는 날에는 이런 옷보다는 좀 더 단정한 걸 입는 게 좋겠다. 소희가 입고 있던 것은 깨끗하게 빨아입은 면 원피스였습니다. 소희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옷을 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일 백화점 가서 몇 벌 사다 줄게. 그 미소가 친절인지 시애인지 소희는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어떠했냐고요? 도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소희와 눈이 마주치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미안한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빠,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 거야? 도윤은 대답 대신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도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이 집에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소희를 향해 천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오부. 처음으로 흔들리는 아버지. 재문은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아무리 도발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강점이었고 그것이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재문은 이상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 도윤의 방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도윤이 혼자 앉아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은 한숨소리, 가끔은 전화소리, 소희와 나누는 낮은 목소리. 재무는 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설이는 친구 모임에 나갔고 집에는 재문과 도윤만 있었습니다. 재문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데 도윤이 마당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문은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앉아 있었구나.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아버지. 재문은 벤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 뼘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재무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하게? 네. 로펌도 싫고, 판사도 싫고, 검사도 싫어요. 저는 그냥 소희랑 아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작은 집이라도 괜찮아요. 밥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자고.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재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재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평범하게 산 적이 있었던가? 아내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은 적이 있었던가? 아들을 안아준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재무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재에 앉은 뒤에도 도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이 말의 무게를 아실 겁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닐 때, 그저 평범한 행복을 바랄 때, 그 말이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아이가 지금까지 평범하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6부 폭발하는 갈등. 그 사건은 어느 저녁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소희는 배가 불러오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입덧도 심해졌지만 식사 시간에는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날 소희가 국을 떠먹다가 실수로 국물을 흘렸습니다. 식탁보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소희가 재빨리 냅킨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이는 아무 말 없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희야. 네. 너 지금 몇 달이지? 5달이요.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슬 생각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이요? 설이는 도윤에게는 대답하지 않고 소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 집에 들어와서 힘들었지? 소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었을 거야. 당연히 힘들었겠지. 내 집이랑 다르니까. 그 한마디에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이는 계속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와 도윤이가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겠니? 어머니, 저는 잠깐. 다 들어. 너희 둘이 나이가 몇이야? 아직 학교도 못 마쳤잖아. 아기는 곧 태어나.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 상태에서 무슨 가정을 꾸리겠다는 거야?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도윤아, 넌 좀 가만히 있어. 설이는 다시 소희를 보았습니다. 소희야,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설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라. 우리 집안에서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해줄게. 최고의 환경에서 부족한 것 없이 키울 수 있어. 소희가 눈을 들어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조용히 떠나면 되는 거야. 충분한 보상을 해줄게. 돈이 얼마가 필요하든 맞춰줄 테니까.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재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떠나라고 하셨는데요. 그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소희야,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요. 그런 뜻이에요. 소희가 냅킨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알았어요. 제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매끼 식사 때마다 숟가락 드는 법부터 옷 입는 법까지 지적받으면서도 참았어요. 이 사람 가족이니까. 아이 아버지 가족이니까.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떼어놓으라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기 낳는 기계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엄마예요. 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합니다. 재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앉아라. 아버지,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으세요? 앉으라고 했다.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풀고 앉았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두드렸지만 소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내가 지켜줄게. 약속해. 오빠 약속 같은 거 하지 마. 오빠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 말은 도윤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7부. 집을 나가는 며느리.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소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져온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설인이 사준 옷들은 모두 옷장에 두고 자신이 원래 입던 옷만 챙겼습니다. 소희는 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 좋은 침대, 좋은 이불. 하지만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소희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가? 소희는 멈추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가지마. 오빠,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얘기할게.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릴게. 시간만 좀 줘. 소희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나 여기서 더 못 있어. 이 집이 나를 죽이고 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한테도 좋지 않아. 매일 긴장하고 매일 눈치 보고 이렇게 살면 아이도 불행해질 거야.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나도 같이 나갈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빠는 여기 있어. 왜? 오빠가 나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아직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 도윤은 소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희는 도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하지 마. 오빠 잘못이 아니야. 소희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문이었습니다. 어디 가느냐? 소희가 돌아보았습니다. 재문이 서재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집에 가겠습니다.
재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소희를 보내면 안 돼요. 재문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네. 재문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저 사람을 따라가면 넌 이 집 사람이 아니다. 도윤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널 위해 뭘 해왔는지 알잖아. 내 학비, 내 미래, 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나가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와 소희 사이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도윤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돌아서서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는 소희의 뒷모습을 도윤은 현관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도윤은 따라가지 못했을까? 왜 재문은 저렇게 잔인했을까? 왜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부. 무너지는 것은 집안이었다. 소희가 떠난 뒤 그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원래도 조용한 집이었지만 이전의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질서가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텅 빈 침묵이었습니다. 식탁이 넓어졌습니다. 의자 하나가 비었을 뿐인데 식탁 전체가 허전해 보였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도윤은 식사 때마다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읽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같은 면을 넘기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학교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는 날이 많아졌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밥 먹어. 도윤아? 안 배고파요. 서린은 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문의 비서 김비서. 이 사람은 재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알고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비서가 재문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도윤 도련님이 소희 씨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하시는데 소희 씨가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소희 씨 어머니 되시는 박명자 여사님이 동대문 쪽에서 식당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소희 씨 출산 준비를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소희 씨는 현재 어머님 집에서 경기도 외곽 전셋집에 사시고 있습니다. 재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셋집? 네. 보증금 3천만 원짜리 빌라입니다. 3천만 원짜리 전셋집. 재문의 서재 책상보다 싼 곳에서 자신의 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재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재문은 그 감정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9부. 뒤늦은 후에 소희가 떠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고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문은 요즘 밤잠을 설쳤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캐리어를 끌고 나가던 소희의 뒷모습, 그리고 현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던 도윤. 재문은 자신이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나가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집을, 이 가문을, 이 이름을 빼면 자신이 무엇인지 재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무는 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의 시 주소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넣어도. 재무는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 단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 재무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좁은 계단, 자전거가 세워진 복도. 재무는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야, 밥 먹어. 아기한테 안 좋아. 소희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배 안 고파. 뭔 소리야. 너 지금 혼자 몸이 아니잖아. 어서 먹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의 웃음소리. 재무는 그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재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크고 비싼 집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3천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빌라에서 그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재무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돌아와 앉은 재무는 운전대 위에 이마를 대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설인과 마주쳤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재무는 대답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설이는 남편의 신발을 보았습니다. 양복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 남편이 운동화를 신고 외출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설이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남편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10부. 어머니의 눈물. 그날 밤 설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흘러갔고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이 집에 시집온 지 30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시누이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참았는지, 남편의 성공 뒤에서 자신이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설이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집안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흠없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게. 그런데 이제 그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떠났고, 손자는 먼 곳에 있었고, 설이는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자리, 한 자리도 채워지지 않는 저녁. 설이는 천천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오래, 오래 울었습니다. 설인이 울었다는 것. 그것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설이는 울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대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울었다는 것은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무너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설인이 지키려 했던 것,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성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높이 쌓은 성. 그런데 그 성 안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이는 부은 눈으로 재문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응? 어제 소에 만나고 오신 거죠? 재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던가요? 재문은 한참을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웃고 있더라. 서린의 눈에 다시 물기가 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한 번도 안 웃었는데. 그래.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1부. 화해의 시작.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재문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 분홍빛 얼굴로 서린의 품에 안겨 있는 사진,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 재문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도윤이었습니다. 들어와. 도윤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볼이 패이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재문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앉아라. 도윤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해라. 소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재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기가 다음 달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다음 달? 네. 예정일이 11월 중순이래요. 재문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 가도 될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 옆에 있고 싶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같이 있고 싶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재문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30년 전에 자기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재문도 도윤이 태어나던 날 병원이 아니라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린이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사실을 재문은 평생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네. 가서. 재문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가서 내 가족을 데려와라. 도윤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 데려오라고. 소희도 아이도. 이 집에서 같이 살아야지.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재문은 처음에 몸이 굳었습니다. 아들에게 안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재문은 천천히 아들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재 문 밖에서 서린이 듣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화해가 너무 쉽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늦지 않았을 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재문이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은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2부. 다시 시작된 식탁. 11월 15일. 소희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도윤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소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소희는 땀에 젖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왜 울어? 아빠가 먼저 울면 어떡해?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그냥 눈물이 나. 소희의 어머니 명자 씨도 병실에 있었습니다. 손녀 같은 딸이 낳은 아기를 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일주일 뒤 도윤은 소희와 아기를 데리고 강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차가 서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서린은 소희를 보았습니다. 소희도 서린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린이 먼저 한 발 다가갔습니다. 고생했구나. 소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들어와. 방 다 준비해놨어. 서린은 몸을 돌려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면서 눈물을 닦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희는 아기를 안고 천천히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재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재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틈으로 현관이 보였습니다. 소희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을 재문은 그 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재문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서린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과 소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희의 팔 안에 작은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서린이 직접 끓인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소희는 미역국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직접 끓이신 거예요? 서린은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모가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길래 오랜만에 직접 해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다. 소희가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네, 정말 맛있어요. 서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서린이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 안아봐도 되니?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서린은 어색하게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오래전에 도윤을 안았던 것처럼 양팔을 벌리고 머리를 받치고 아기가 잠에서 깨어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이 서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름이 뭐니? 소희가 말했습니다. 한지우예요. 지우. 지혜로울지 하늘우. 하늘처럼 넓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었어요. 서린은 아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그리고 아기의 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야. 지우야 할머니야. 재문이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도 안아보실래요? 재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하지만 그의 눈은 손자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재문은 몰래 아기 방으로 갔습니다. 아기가 작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두 주먹을 꼭 쥐고 입을 오물거리며 재문은 조심스럽게 아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잘할게. 아기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재문은 아기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기의 손가락이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감싸쥐었습니다. 재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에필로그 사람들은 여전히 모른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집안은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옹알이가 있었고 소희의 웃음이 있었고 도윤의 농담이 있었습니다. 서린은 아기를 안고 마당을 산책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문은 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사무실에서 김 비서가 놀랄 정도로 회장님 벌써 퇴근하십니까? 응. 집에 갈 일이 있어. 그 갈 일이란 손자의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반. 재문은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소희에게 목욕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희는 처음에 놀랐지만 곧 웃었습니다. 아버님, 거품을 좀 더 내셔야 해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아이 피부가 약하니까 부드럽게 해주셔야 해요. 알겠다. 재문은 진지한 표정으로 거품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변론할 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소희의 어머니 명자 씨도 가끔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은 명자 씨에게 다른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설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돈어른 자주 오세요. 지우가 할머니 보면 좋아해요. 명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설이는 명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은 편이에요. 둘 다 할머니잖아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집안을 부러워합니다.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 높은 담장, 철문,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법조 명문가. 하지만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문을 지키는 것보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체면보다 사랑이, 이름보다 웃음소리가, 격식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데 그들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요.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건네지 못한 말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